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여의도 UFC, 여의도 각 당 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파이팅 넘치는 토크 배틀 열리는데요. 자, 오늘은 국회 독수리 5형제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무래도 숨소리만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들만 모여서 잘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시죠? 네. 박성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 박성중입니다. 예. 왜 5대1에 갇힙니까? 뭐 우리 저요? 반해서 저는 오늘 숨소리 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니, 여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수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용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윤소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적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아닌가. 버라이어티하다. 이게 소개하는데도 1분 넘게 지나갔어요. 진짜 맞네. 예. 진행자한테 맡기세요. 아니, 이제 김영민 씨 보니까 아까 밖에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아주 조용조용히 방송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전 스타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본질이 이렇습니다. 본 모습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야생마고 지금은 약간 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품이 있는 방송은 예. 잘못 오신 것 같아.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셨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도 또 정봉주 뒷자리에 오시면 이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대신에 서울시장으로 나가 볼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났을 텐데.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참으로 착잡하고 그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소아 의원님부터 어떤 그 시각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당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이명박 정권이. 그런데 이제 한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지향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론 또 80% 이상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께서 MB 수사는 정치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이러한지요. 박성중 의원님. 제부터입니까? 우리 진수희 의원님 이재호 관계 있는데 그죠? 아무들 보시고. 다음 순서가 우리 알았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거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러게. 원래 그 당이었다 이 말이죠. 우선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 7분 대통령 중에서 5분이 나온다가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또 어떤 어떤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국격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찹찹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직 대통령, 우 대통령을 했던 자 대통령을 했던 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러나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수사, 편파 수사 이런 관계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 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사실이 뭐 20개니 몇 개니 이런 걸 어떤 하면서 유포하면서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면박주기식 정치 보복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네. 일본 검찰은 이렇게 합니다. 일본 검찰 같은 경우 예전에 다나카 가쿠이 그 수상이 있을 때 보면은 현 수상인데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립적이고 네.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떼기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개헌도 예.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금 뭐 앞에 있는 그 신고리 오류쿡이라든지 예, 예. 또 적폐 38개 TF라든지 이런 예. 관계가 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 당도 왜 자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예.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예. 뭐 나온 김에. 예.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큰 나라를 나서는데도 작은 물고기 굽듯이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예. 지금 나라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또 이따가 네네, 나눌 시간이 있겠고요. 예.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가장 입장이 곤혹스러우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저는 묻지 마세요 그냥. 사실 아니 오늘은 뭐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 나오신다 그래서 좀 방청객 모드로 네.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질문부터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헌정사에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민 입장이기에 앞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그 송구스럽고 또 제가 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네. 참담함도 금치 못하고요. 네. 그 이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뭐 YS나 DJ의 경우는 그 당신 본인들이 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또 그 줄줄이 사법 처리됐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의 문제인 탓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뭐 이전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참담하고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용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떠세요? 검찰 조사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조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절대 반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전 정부, 전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밝혀서 처벌해야죠. 네. 잘못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번 정권,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서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라도 단죄받는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조심 합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과한다 하지만은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태도 말을 보면은 좀 몇 년 갔다 오고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몇 년 살다 보면은
적절한 시점에 또 사면해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좀 살고 나머지 모아놓은 돈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것이어서 이것이 단순한 처벌에 몇 년 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수익을 검찰이 끝까지 찾아내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특히 편파 수사 정치 보복이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있어봤지 않겠습니까? 이제 편파 수사 정치 보복 의혹을 받는 수사들은 보통 유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몇몇 기업들을 좀 쥐어짜기 위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를 해서 관련 정권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 편파 수사랑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자료가 계속 나와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료들이 전 정부 청와대에 있던 자료 그리고 영포필 등에 본인이 갖다 놓은 서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방식에 적법한 방식에 의한 수사인 것이지 정치 보복 수사를 볼 수도 없고 편파 수사라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용주 의원은 역시 검사 출신다운 박성중 의원님 반론을 하시네요. 저 갈게요. 참고로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짧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갔다가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아 나왔습니다. 검사들이 태도 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판결이 나면 그때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죄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해서 발표하고 그런 나라 없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될 때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수아 의원님도. 아니 이제 말씀하셔서 끼어들어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제 박성중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 정치보복이나 편파수사 이야기하면서 아니 MB나 박근혜 정부나 너무 나라를 함부로 해 먹어서 문제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좀 심하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문이 뭐죠?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소감. 질문이 바뀐 줄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 참담한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정치보복 얘기들을 앞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정치보복 치고는 좀 추적사건이잖아요. 돈 또 뇌물 받고 또 사적으로 그 권력 남용하고 또 국고 탕진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정치보복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이런 거는 아까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든 우든 어떤 대통령이든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좌든 우든 이런 경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추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예를 드신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재검토 사안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사안 이런 부분을 예를 드시면서 이 정부도 뒤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4대강 가지고서 문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처벌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통치권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는 통치권 바깥에 국민이면 누구나 처벌받아 마땅한 일종의 추적사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어떤 개인의 문제면 또 그 부분에서의 정치적 소양을 도덕적 소양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 없습니다. 비호할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정치적 편파 수사, 보복 수사로 비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비사실을 유포해서 여러 가지 어떤 창피주기식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리 566호기라든지 뭐 전체는 적폐청산 TF를 내가 문제 삼은 것은 신고리 566호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다. 여러 가지 국가 언자력 안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언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걸 거치고 공론화위원회나 또 다른 걸 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적폐청산 TF도 법률에 근거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법률에 근거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 없는 뭐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했다. 또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했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여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 사항이겠죠. 박용진 의원님. 계속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세요. 저 거기 공감하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요.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고. 합시다. 당대표신가요? 하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고. 우리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부 굉장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신설합시다.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또 법사위원장으로 정하시죠. 가겠습니다. 해줘. 이용주 의원님 지금 방금 법사위원장으로 박성중 의원님 모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법사위원으로.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 지내신 점을 들어서 못맞춰서 말씀하셨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궁금하긴 뭐 굉장히 유감 표명을 했고요. 검찰에 엄정한 엄정하면서 공정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그 수사 결과 이제 공소장이 또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맞는 비판과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촉구,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사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용주 의원님. 여론조사에 보면은 국민들의 80%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하라 촉구하는 성명서 같은 거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치지만은 바른미래당 정도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 촉구 성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특별한 입장이 있습니까? 진수희 의원님. 아니 제가 그거는 전체 당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현역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 맞잖아요. 어쨌든 구속 불구속 여부는 검찰이 일단 청구를 하면 그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당의 입장에서 이런 사안이 국민의 80% 이상도 구속의 사안이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당의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도 아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왜 구속하라는 권한이 없은 게 아니지만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논평조차 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만합시다.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존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정치권이 항상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계속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하고더라도. 자,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MB가 21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종일관 부인만 계속 했잖아요. 그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부인까지 포토라인에 섭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나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부인한 취지가 부인 살리려고? 부인 살리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용주 의원님. 뇌물을 누가 받았냐 누가 직접 받았냐 하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받았다. 그러니까 부인이 서기에 대고 부인이 받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 자리 보니까 처음에는 5대1인 줄 알았더만은
우리 뭐 민주당하고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확 갈리네. 내가 우리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불쌍해서 아니, 우리 잠깐. 불쌍해서 우리 진수 의원님 잠깐. 아니야, 저 불쌍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박성중 의원님. 예예. 구속을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 의해서 맡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저는 지금 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편이 많네요. 지금 바로 이런 코멘트도요. 지금 민주평화당은 어떻게든 바른미래당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가지고 할 거면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 발언권 하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여러 가지로 위중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맞지만 법원이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자꾸 알가알부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저는 그건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선에서는 이미 검찰이 열심히 했고 또 충분히 범죄가 소명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법원이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국민적 좀 기다려야합니다만 제가 이 그럼에도 말씀을 불구하고 꼭 저희가 더 할게요. 코멘트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셨고. 네, 진수입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요.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주장하시려면 검찰의 고유 영역이나 법원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사법이나 검찰개혁 촉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가시죠. 이제 거의 2부가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한마디씩 하니까 그냥 벌써 저는 몇 마디 못했어요. 청취자분께서 이제 금방 보니까 패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가 좁아 보인대요. 네. 물론 패널들이 많아 좋은 건데 좁아 보이는 이유가 있죠. 그전에 전혀 틀리네. 김영미 진행자가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좁아 보여. 그거가 달라지는가? 저는 알겠습니다. 처음 와서는 모르겠지만. 11시 넘어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5871번 쓰시는 분.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번지 주민입니다. 박용진 의원님을 즐겨 듣는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솔샘로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 삼양동 쪽 일대인데요. 지금은 삼각산동, 삼양동을 지나는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129번 쓰시는 분. 우와, 윤소화 의원님. 그리고 이 하트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님 역시 하트표. 간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때문에 귀 쫑긋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380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제1야당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세요. 네, 나오신 분은 바로 박성중 의원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3412번 쓰시는 분. 진수희 의원님 팬이에요. 쭉 이렇게 고정 가주세요.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박중선님 다당제 재밌네요. 서로 견제 굿. 팀 나누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 장진규 우리 애청자분 와 여기가 핫플레이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온도가 무척 올라가가지고요. 사우나를 방불케 합니다. 예. 역시 싸움 구경이 재밌나 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손미정님 재밌어요. 정치인들마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화 정의당 의원 이렇게 5분 모시고 여의도 UFC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용진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지키자가 기본이죠. 그리고 30년 된 개헌, 지금의 현행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옷을 리폼하듯이 맞춰서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 체제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다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약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해 3월 15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이렇게가 연합을 해서 그 5월 9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투표하자.
이거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직도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아직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3월 15일 날은 무슨 내용으로 개헌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왜 또 그때 그 개헌 투표는 빨리 하자고 주장하셨던 지금의 바른미래당 네. 소속의 안철수,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네. 왜 지금 그 개헌하자고 하는 것에 그렇게 반발을 하고 반대하시는지 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시자. 첫 번째, 작년 3월 15일 날 그 정당들과 그 당의 후보자들께서 제안했던 조기 대선 때 같이 투표하자라고 했던 동시투표 제안이 정략적이었다. 네. 문재인 당시 후보 고립시키기 위한 반문연대 고리로 활용했다. 요거를 일단 고백하시고 사과하시고 시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투표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약속, 대선 때 약속을 뒤집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럼 그거 사과하고 협의 시작하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사과하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거 다 깡그리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반대하고 정략적으로만 개헌 문제를 접근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당 박성중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게 참 속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개헌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개헌하느냐를 보다 네. 정말 어떻게 좋게 개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당 지난 대선 때 네. 지방선거 때 동시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뭐 내각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예. 지금도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수기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당 입장은 지금 현재 6.13 선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개헌을 하더라도 예. 개헌의 제안을 하더라도 예. 우리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네. 반대 안 하시면 되잖아요. 3분위가 통과를 못합니다. 반대 안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잠깐 그래. 예. 통과를 못합니다. 작년에 하자고 저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말이나 지금 6월 말 안에까지 6월 13일 안에까지 개헌안을 같이 마련하고 예. 1차적으로 10월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내라든지 딱 못 박아서 네. 개헌을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시사저널이 칸타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3월 13일에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38% 정도가 지방선거 동시 실시고 예. 나머지 올해 10월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올해 10월까지 하는 것도 26.8% 내년에 하는 것도 20% 예. 차기 정부에 한 것도 9.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13까지 하자는 것이 38% 그 이후로 하자는 것이 62%입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회 현실적으로 국회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나서서 간제개헌 우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시기만 약속되면 연내라든지 시기만 약속되면 예. 이 간제개헌에 대한 우려도 포명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오늘 고사성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그쪽에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성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다산성 소산불성이라 해서 예. 승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 적게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다. 예. 정말 지금 전체적인 그걸 보면은 네. 6.13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예. 정말 어떤 세력은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고 네. 어떤 세력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해서 네. 6.13으로 예.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개헌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손자병법에 잘못했으면 사과해라는 얘기는 없나 보죠. 박용진 의원님. 예. 그러니까 당론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있죠. 뭐예요? 이게 당론 만든다고 하던데 당 대표는?
오늘 거기 박성중 의원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견이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당론 없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당론 없으니까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러나 개헌특위를 국회가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당론도 안 만들어 놓고 작년 3월 15일 날은 왜 또 개헌투표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야 우리가 그때 대선 때문에 눈이 멀어서 좀 빨리 투표하자고 그랬고 당론도 없이 덜컥 얘기를 했으니 그건 미안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합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느닷없이 민주당이 속이 좁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 말씀은 잠깐 여기 반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성중 의원님. 정정합시다. 저희들 아침에 우리 원내대표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다음 책임 총리제다. 또 우리의 그 헌법 개정 특위가 국회 헌법 개정 특위가 6월까지 돼 있어.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까지 개헌안을 완전히 해서 올해 내에 그걸 하자. 개헌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 준비했고요. 당론 준비에 대해 그 어떤 개헌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도 지금 확실한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당도 2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그 부분도 2가지를 내놓고 4년 중인데 최근에 저희는 문구까지 다 해놨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4년 거예요? 잠깐만요. 박성중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예. 작년부터 민주당 내에 헌법 개정 특위도 4번에 걸쳐 청문회도 있었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4년 중임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3월 20일까지인가 21일까지인가 하겠다는 차원으로 노는데 거기에도 사실 지금까지 안 돼 있고 국회도 6월 말까지 아직 그게 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또 통과도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나가자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 거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의 야당의 입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고 반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런 거죠.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은 두 분의 말씀은 이 정도로 약하고 우리 윤수아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이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큰 저희들 여기 새 당의 패널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새 당에. 아니 예를 들면 새 당 나머지 민평당 이 부분도 정의당 대통령이 말하는 관제 개헌에 같이 하고 그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관제 개헌 말씀하시는데 워낙 집권 시기에 관제 데모만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다른 우리 관제 개헌이라는 우리가 대통령의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의는 이해하지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서 주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런 관제 개헌이라는 것은 의원님은 차라리 개헌 반대하면서 관제 데모하세요. 국어 사전에 국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제 개헌이라 하면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입니다.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은 대통령이 정부에서 이걸 추천안을 낸다는 뜻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여러 가지 어떤 다정의 힘을 합쳐서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 개헌이고요. 관제 개헌은 대통령이 관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관제 개헌이지. 그러면 그 개헌은 무슨 개헌입니까? 대통령 개헌? 대통령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죠. 거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지. 예.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누가 사회주의 개헌을 이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말 하잖아요. 사회주의 말을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데가 자유한국당이에요. 나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그거는 당 대변인 누가 이야기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예. 지금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긴 것은 애초에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처리하자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이 대선 공약이었죠. 예, 이 안이 대선 공약 이전에 재작년 10월달에 정치권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재작년 10월달에 그때 제일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때 이 안을 제일 처음에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이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치르자는 말을 정치권이 제일 먼저 했었어요. 한 다음에 그거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그걸 받아서 언급을 했고 소위 개헌안과 지방선 연계 처리하자는 것이 처음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와
이번 지방선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당시에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대선을 치른 후 불과 6개월 이내에 치르는 지방선거 이걸 개념이었고 예. 그 전에 그런데 지금 실상은 작년 5월 달에 대선을 치러버려서 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각자의 대선 후보들과 각자의 대선 치른 사람들과 입장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 다른 입장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본 게 현실적입니다.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이 개헌 논의를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각 당의 체제에 맞춰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뭐 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근데 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6월 달에 6월 이전이죠. 6월 이전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네.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날짜이긴 하나 네. 현재의 각 당의 입장 차이들 이런 것들을 그 단시간 내에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발의는 가능하나 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책임할 수도 있죠. 통과되지 않을 네. 통과되지 않을 시점에 발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하자. 자유한국당은 6월 13일에 개헌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의당 입장은 뭡니까? 예. 짧게. 오랜만에 짧게가 아니라 이제 아니요. 어제 그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네. 워낙 교착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21일 날 그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선의의 부분에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촛불 민심은 개헌을 해라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6.13 지방선거 때 하자. 그것은 기본 당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아니, 잠깐만 이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말도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부분 발의를 의견으로 제안을 국회를 해주고 국회에 넘겨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제라든가 권력의 형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 개헌을 결국 성사시키게 만드는 안이니 그것을 받아서 해주라 그래서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님까지 포함한 10인 협상회의를 해서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오랜만에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은 저희는 요즘 갈수록 정의당이 마음에 드는 게 저희 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정도 약간 살림 차리시네. 저 정도 안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도 대폭적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폭적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진수희 의원님. 저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제 느낌 너무 조용하세요 오늘. 근데 사실 이 개헌 논의는 이제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만으로도 김형호 의장, 정의화 의장, 정세균 의장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국회 차원의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이제 이 정당들이 결심하고 결단, 이제 국민 의견, 그 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결단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지만 이 거대 양당이 이 개헌안을 놓고 비본질적인 이 소모적이고 이 지루한 싸움을 오늘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아니 잠깐만 굉장히 착잡하고 씁쓸한데요. 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굳이 선의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워낙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청와대에서 국회 쪽으로 어차피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 차원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야 그게 국민 투표에 붙여지잖아요. 3분의 1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논의를 좀 촉발하고 푸시할 의도로
저는 뭐 발의를 안을 네. 만들어서 던지는 거라고 선의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 이 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왔다 갔다 한 그 시간만 세이브했어도 저는 6.13 지방선거 때 충분히 투표에 붙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시간은 남아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제가 핵심. 사실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 이게 이번 개헌 논란의 핵심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당당 한 1분씩 이렇게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견지를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는 공감을 해서요. 지방분권이 명시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일부 권한들을 이제 이관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회로의 권한에 대해 국회로의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아직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협의사항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멘트를 드리면 심상정 의원께서 국회 추천제, 총리 추천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거는 그냥 내각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회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선출 절차를 가져서 추천만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대통령이나 혹은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응하고 인준해 주는 절차가 있는 거라서요. 뭐 절충제라고 절충적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외국의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대통령도 받기가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을 보면 3만 달러 이상 나라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권 분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권 분립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여야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리가 안 되고 꽉 들고 있는 것이 대통령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을 국무총리와 같은 권한을 나눠서 6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내놓은 4년 중임제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화시킨다. 지금 뭐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일부 권한 이양 이것은 정말 4년 해가지고 더 세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적절히 분산시키자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유사한 것 같아요. 단지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론에서 틀린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이제 최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큰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좀 국회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정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큰 가닥은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분권형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과 직선 그거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권력 분산은 원하면서도 대통령만큼은 직접 뽑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현재 아까 박영길 의원님,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 나라의 역사적 유물로서 대통령제를 지금도 좋아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형식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지 아니면 권한 분할제를 하든지 간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권한 분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그 형태에 일어나서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는데 그게 선출제로 하든 아니면 추천제로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박영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화에서 못한 거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평하지만은 의원 내각제로서의 개헌의 성격 개념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네. 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 네. 국회의원들의 자질, 국회의원 선거제도, 민심을 배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들을 좀 과거한 양보를 자유한국당 좀 해 주시면은 예. 더불어민주당도 두 개 같이 동시 타결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예, 지금은 그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건 좀 왜곡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 대한 정치적 지향점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그대로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국회 질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도의 정당의 발전사가 자기의 가치와 이 부분들을 아니 그런 부분 해온 적 그것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권 이원 집중구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뭐 주장할 게 아니라 분권형을 한다면 대통령제와 그 분권형을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여당이 많으면 추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 그 부분 권한을 갖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 내각제가 등치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이런 제안을 내놨냐면 왜 이런 내용을 내놨냐면은 실은 자유한국당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저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썼으니까 늘 개헌 문제에서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왜 우리는 겐세이만 놓는 정당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부터 한번 토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그리고 박성중 의원님, 진수희 의원님, 이용주 의원님, 윤수아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긴 시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짧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여의도 UFC, 여의도 각 당 대표 선수들을 모시고 파이팅 넘치는 토크 배틀 열리는데요. 자, 오늘은 국회 독수리 5형제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무래도 숨소리만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워낙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들만 모여서 잘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시죠? 네. 박성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 박성중입니다. 예. 왜 5대1에 갇힙니까? 뭐 우리 저요? 예, 저는 오늘 숨소리 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당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진수희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민주평화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용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윤수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적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아닌가. 버라이어티하다. 이게 소개하는데도 1분 넘게 지나갔어요. 진짜 맞네. 예. 진행자한테 맡기세요. 아니, 이제 김용민 씨 보니까 아까 밖에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예전과 다르게 너무나 조용조용히 방송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스타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 본질이 이렇습니다. 본 모습이 이겁니다. 예전에는 야생마고 지금은 약간 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은 잘못 오신 것 같아. 예전에 그 정봉주 의원 자리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셨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도 또 정봉주 뒷자리에 오시면 이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 대신에 서울시장으로 나가 볼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났을 텐데.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영을 떠나서 참으로 착잡하고 그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윤수아 의원님부터 어떤 그 시각으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이건 아니다. 특히나 그
당시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예. 이명박 정권이.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저는 그 신고리 오리콕이라든지 또 적폐 38개 TF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당도 왜 자료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벗어날 때가 됐다. 예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뭐 나온 김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치대국 약팽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작은 물고기국도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또 이따가 나눌 시간이 있겠고요. 자,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진수희 의원님, 아무래도 가장 입장이 곤혹스러우실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아니 오늘은 뭐 기라성 같은 현역 의원들 나오신다 그래서 좀 방청객 모드로 좋은 말씀 듣고 가려고 그랬는데 첫 질문부터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헌정사에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 입장이기에 앞서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제가 그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참담함도 금치 못하고요. 그 이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른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번이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유례 없이 뭐 YS나 DJ의 경우는 그 당신 본인들이 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들이 또 그 줄줄이 사법 처리됐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이 운영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도의 문제인 탓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뭐 객관적인 사실,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뒤섞여져 가지고 뭐 이전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이렇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참담하고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용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어떠세요? 검찰 조사 이런 흐름들을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조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절대 정권을 지향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론 또 80% 이상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재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께서 MB 수사는 정치보복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유한국당 입장도 이러한지요. 박성중 의원님. 뭐 제가부터입니까? 우리 진수희 의원님 이재호 관계 있는데 그저 아무들 보시고. 다음 순서가 우리 알았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거쳐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원래 그 당이었다 이 말이죠. 우선 전직 대통령이 지금 5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지금 최근 40년 동안 7분 대통령 중에서 5분이 나온다가 이건 참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또 어떤 어떤 세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국격으로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찹찹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전직 대통령, 우 대통령을 했던 자아 대통령을 했던 전직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검찰의 어떤 정치적 보복 수사, 편파 수사 이런 관계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
제가 확정되는 겁니다. 예.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비사실이 뭐 20개니 몇 개니 이런 걸 어떤 그 하면서 유포하면서 예. 어떤 포토라인에 세워서 면박주기식 정치보복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 예. 일본 검찰은 이렇게 합니다. 일본 검찰 같은 경우 예전에 다나카 가쿠이 그 수상이 있을 때 보면은 현 수상인데도 구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중립적이고 네.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살아있는 권력은 전혀 떼지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때문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개헌도 예.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이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금 뭐 앞에 있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있어야죠. 전 정부 전 정권 때 잘못했던 거 밝혀서 처벌해야죠. 네. 잘못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이번 정권 현재 진행 중인 정권에서도 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라도 단죄받는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안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예. 정권이 바뀔 때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조심조심 합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저 포토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 하는 태도를 보니까 모든 국민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은 사과한다 하지만은 네.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태도 말을 보면은 좀 몇 년 갔다 오고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몇 년 살다 보면은 적잖아 시점에 또 사면해 주지 않겠냐. 그러면은 뭐 좀 살고 나머지 모아놓은 돈 지키겠다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것이어서 네. 이것이 단순한 처벌에 몇 년 살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전 정권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수익을 예. 검찰이 끝까지 찾아내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이번 수사에 의의가 있는 거다라고 예. 합니다. 예. 특히 편파 수사 정치 보복이라 말하는데요. 제가 이제 검찰에 있어봤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편파 수사 정치 보복 의혹을 받는 수사들은 보통 유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되게 몇몇 기업들을 좀 쥐어짜기 위해서 뭐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별건 수사를 해서 관련 정권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치 보복 수사다 편파 수사랑 오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 이명박 대통령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자료가 계속 나와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료들이 전 정부 청와대에 있던 자료 그리고 영포필 등에 본인이 갖다 놓은 서류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것을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방식에 적법한 방식에 의한 수사인 것이지 정치 보복 수사를 볼 수도 없고 편파 수사라도 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영주 의원은 역시 검사 출신다운 박성중 의원님 지금 반론을 펴세요. 예. 저 갈게요. 참고로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짧게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갔다가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아 나왔습니다. 예. 검사들이 태도 참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으면은 법원에 판결이 나면 그때 포토라인을 세우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무죄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또 세계 각국이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수사해서 발표하고 그런 나라 없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될 때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수아 의원님도. 아니 이제 말씀하셔서 끼어들어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제 박성중 의원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를 함부로 다루고 있다. 정치보복이나 편파수사 이야기하면서 아니 MB나 박근혜 정부나 너무 나라를 함부로 해 먹어서 문제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말이 싶습니다. 좀 심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그 박용진 의원님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뭐 질문이 뭐죠?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한 소감. 질문이 바뀐 줄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국민들 참담한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뭐 정치보복 얘기들을 앞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정치보복 치고는 좀 추적 사건이잖아요. 돈 또 뇌물 받고 또 사적으로 그 권력 남용하고 또 국고 탕진하고 이런 사안이라서 정치보복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이런 거는 아까 박성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든 우든 어떤 대통령이든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좌든 우든 이런 경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게 일종의 추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예를 드신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재검토 사안 그리고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사안 이런 부분을 예를 드시면서 이 정부도 뒤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4대강 가지고서 문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원외교 관련해서 지금 처벌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또 그것에 대한 찬반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서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통치권의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거는 통치권 바깥에 국민이면 누구나 처벌받아 마땅한 일종의 추적사건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야 정치권이 모두 다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어떤 개인의 문제면 또 그 부분에